3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주소 그리고 부재와 실종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보시면요. 제2절 주소 제18조 1항 보시면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주소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됩니다. 이것이 주소에 관한 실질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2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주소를 여러 개 둘 수 있다는 복수주의가 되겠습니다. 제19조에 보시면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조에 보시면 국내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서는요. 가주소가 나오는데 어느 행위에 있어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라고 해서 가주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일정 기간 생사불명, 연락 두절일 경우에 이제 있는 제도가 부재와 실종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재와 실종은요, 주소를 떠나서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위해서 특정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는 22조에서 26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실종 선고 제도는 27조부터 29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에 관한 실질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자 하는 의사, 즉 사시, 즉 정주의 사시만 있으면 주소로 될 수 있고 정주의 의사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주의가 아닌 객관주의의 입장이며 주소는 동시에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는 복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소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지는 공법상 개념으로서 민법상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가 반드시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나 반증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의 경우 반증에 의해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주소 같은 경우는요,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호텔에 머물면서 그 거래와 관련된 장소로서 호텔을 지정하였다면 그 거래에 한해서는 그 호텔이 그 사람의 주소로 취급되는 것, 이것이 가주소가 되겠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주소와 관련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주소의 효과는요, 부재를 실종을 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주소지가 되겠고요. 현재 장소의 기준도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상속 개시 장소도 주소지가 되며 어음행위의 장소, 민사소송에 있어의 재판관의 표준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재자와 실종제도는요, 이제 주소를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네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쉽사리 돌아올 가망이 없거나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장기간의 생사 불분명으로 인해 재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신분상 법률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가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와 실정선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재자 제도를 보시면요. 민법 제2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이 사람이 이제 재산관리는 정하지 아니할 때 부재자가 되겠고요. 부재자가 재산관리는 정하지 않고 생사 불명일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재산관리 있었으나 부재자의 부재 중 기존에 선임했던 재산관리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와 이제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재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이고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나 조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부재자가 기존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면 되므로 별도의 재산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으나 부재 중에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부재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렇게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 법정 대리인으로서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범위가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행위만 가능하며 처분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받기 때문에 선량한 가해자의 주임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이 명하는 필요한 처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으며 그 보수 청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재자가 다시 돌아와서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재산관리인이 권한이 종료하게 되며 부재자가 돌아와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에도 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면요. 부재자 소유의 잔류재산이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의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매각 처분 허가를 받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유효한가라고 했을 때요.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자의 지위는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정 대리인은 처분행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 처분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따로 새롭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가해자의 주의로서 부재자를 위해서 부재자 재산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로 부재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부재자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른 성립되어 본인인 부재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 이행 의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재자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채무 담보에 부재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부재자를 위한 처분 행위로서 믿는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인인 부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인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와 관련해서 무권대리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서원이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은행이라는 기관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은행이 무권대리인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도 유효하지 않고 표현대리로서 본인에게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은행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게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종선고 제도로서 실종선고는 부재자로서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을 때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되고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남아있는 배우자는 재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종선고의 요건으로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이것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것, 그리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것, 이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게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실종선고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되므로 그 사람이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효력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사망의 효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취소 제도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1945년 8월 15일 행사불명이 되어 1988년 4월 14일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되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고 법원에 의해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이 5년이므로 1945년 8월 15일 최후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0년 8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기존의 실종자의 합법상 법률관계,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했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그 사망 의제의 효력이 있고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가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살아 있으면서 법률관계를 새로 맺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살아있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으며 실종 선고로 간주되고 의제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 선고 취소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종 선고를 취소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 그리고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떠한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고 취소가 내려지면 실종 선고는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라 함은 상속인이나 수증자, 생명보험 수익자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실종 선고 취소에 따른 효과로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이를 모르고 실종 선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실종 선고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 보시면요. 가옥 X를 가진 갑은 부재자로서 재산관리인 A가 있습니다. 재산관리인 A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 갑의 가옥에 대해 1996년 9월 2일 B에게 5억 원의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B는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갑은 1990년 3월 10일 최후의 소식이 있은 후 생사불분명 상태가 되어 갑의 부인인 을려가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2000년 5월 10일 갑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후 2000년 10월 15일 을려는 정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2001년 4월 20일 갑이 생존하에 돌아왔고 갑은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갑에게 실종 선고 취소를 선고를 하였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갑의 부인이었던 을려는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매수인 B는 매수 당시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선의의 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갑이 실종 선고 취소에 따라 재산을 되찾으려고 할 때, 또한 종전의 배우자였던 을료의 재혼 관계를 회복시키려 할 때, 이에 따른 법률 관계를 살펴보면 갑의 재산관리인이었던 A는 재산관리인으로서 갑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으며, 사안에서 A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양도행위는 유효하며, 매수인 B 역시 갑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서 매수한 것이므로 실종선고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라면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취소를 이유로 B에 대해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와 관련하여 재혼의 양 당사자가 모두 실종자였던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혼을 하였어야 한 경우에만 그 선고 후 취소 전에 했던 재혼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을려가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악의자로서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가 을려의 재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을려가 한 재혼행위는 중원이 되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갑과 을의 혼인은 을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갑은 을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소의 개념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